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됐죠. 2차 집행 시도가 새벽 5시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집행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이제 예상해 가지고 각 방송국마다 다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아마 중계방송 쭉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아침에 돌직구 나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돌직구를 나가야 되는데 돌직구에서 새벽에 그때 한 5시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7시 정도까지 올 수 있느냐, 돌직구 아침에 한 7시 반인가. 근데 제가 아침마다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한 8시 반쯤에, 원래는 돌직구가 9시에 시작하는데 8시 반쯤에 들어가서 이제 그 특집 방송이 4시간 동안 해가지고 11시 반에 끝났거든요. 11시 반에 끝나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정법전 TV를 스킵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늦게라도 이제 저희 PD님한테 미안하죠. 왜냐하면 점심도 못 먹고 이걸 갖다가 저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PD님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12시부터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보니까 차에 이제 그 온도계 보니까 영하 한 3도 요 정도 딱 있던데, 영하 3도면 뭐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또 마음 써주셨는데 김기섭 선생님, 그 다음에 김은화 선생님, 그 다음 박정희 선생님, 하수광 선생님, 신상영 선생님, 그리고 김추열 선생님까지 오늘도 이제 잊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보태 주셔가지고 오늘 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 청구가 오늘 새벽 5시부터, 지난번에 1월 3일이었나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공수처에서 뭐 한 6시 넘어서 그때 출발해가지고 대통령 관저 도착한 게 뭐 한 7시 반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더 빨리, 그 다음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찰들이 그 관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시 때는 이미 그 공수처 이제 직원들이 도착을 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전에 경찰에서는 이미 뭐 1,000명이니 뭐 얼마니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병력이 아니고 경력이라고 하잖아. 경찰력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관저에 쭉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오늘 될까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돌직구 쇼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 이제 좀 있다가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걸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저게 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시 5분인지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에 공수처 출석하기로 했다, 이런 제목으로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 집행을 하겠다고 관내 그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 이렇게 소방차 막 와가지고 삐뽀삐뽀하고 그랬던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다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호처 직원들이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데, 의지가 확고할수록 어떤 일이, 어떤 우려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 불상사가 예상이 된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결단을 했다. 그래서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그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출석 시간은 뭐 저 때가 한 뭐 8시 반, 한 9시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서 대통령이 육성으로 국민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쭉 떴어요. 그래가지고 체포되는 형식이 아니라 자진 출석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아니다. 체포되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형식을 꼭 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시간이 쭉 가길래 이러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행히 그런 일은 없이 한 10시 반 조금 넘어서 10시 33분인가요?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고 캐딜락에서 제일 큰 SUV 있지 않습니까? 그 SUV가 몇 대가 이렇게 쭈루룩 출발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경광등 삐뽀삐뽀 키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대통령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자동차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 여러 종류의 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제일 크고 제일 단단하고 뭐 미국식 그렇게 우직하게 만든 차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에스컬레이드가 한 대가 아니라 한 3대인가 4대인가 여러 대가 같이 출발하길래 제가 딱 보고 저 안에 대통령이 탑승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경호하는 그 원칙상 어떤 차에 대통령이 계시는지를 명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종류의 동종의 차량이 몇 대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한남동에서 과천 가는 길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한남대교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그 고속도로 한남대교 넘어가자마자 고속도로 그 탈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가 그러다가 과천으로 빠지는 대로 딱 빠져가지고, 공수처가 어디 있냐면요, 옛날 과천 정부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어요. 뭐 과천에 뭐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고 과천 청사가 세종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거의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개 부서나 뭐 그냥 서울 사무소나 이런 것들이 그 과천 정부 종합청사 옛날 청사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지금 공수처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보니까 왼쪽은 그 차가 그 대통령이 탑승한 차가 고속도로로 쭉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서는 그 공수처 앞에서 이제 그 차량이 들어오는 거를 지키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그런 영상이 딱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량이 이제 들어온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공개가 됐어요. 뭐가 공개가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영상으로 국민들한테 하는 말씀을 그 찍어 놓은 게 그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출발할 때나 아니면 하다못해 공수처 앞에 가가지고 그 포토라인에 딱 서가지고 뭐 국민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뭐 유튜브 많이 본다 뭐 이런 말씀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같은 때는 미리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거를 푸는 게, 뭐 저도 유튜브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취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석동현 변호사님 저 페북이 나온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쭉 그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공수처하고 대통령 뭐 경호처나 아니면 그때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관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둘이 이렇게 앞에 놓고 서로 눈싸움하면서 째려보고 있나, 그러느라고 시간이 30분 1시간 이렇게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영상을 찍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직구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김진 앵커가 이야기하면서 그 대통령의 그 발표한 영상, 그 영상을 쭉 보고 있는데, 조그만하게 그 화면에 조그만하게 이제 드디어 공수처로 대통령을 태운 차가, 대통령이 탑승한 그 경호처 차가 쭈르륵 들어오는 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봤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길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10시 한 30분, 한 40분 아니다 한 50분 정도의 그 언론을 통해서 릴리스한 그 동영상 내용을 제가 쭉 봤더니 첫 번째 법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법이 무너졌다. 그래서 불법이 이런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통령인 나도 불이익을 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혈 사태를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아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그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인정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잘못하다 보면 경호처와 공수처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그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출석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청년들 이렇게 저는 한남동 거기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그 제가 이제 그 집에 가는데 한남대교를 건너갔었어요. 한남대교 어제 이제 한남대교를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갈 일도 있었고 강남에서 강북 쪽으로 갈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복을 쭉 했는데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제가 미국 가 있고 그랬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때 모여 계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뭐 어제만 그 한남대교를 어제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차 몰고 가면서 이제 그 남산 1호 터널 올라가는 그 고가도로 거기에서 이렇게 얼핏 내려보다 본 그런 정도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신문 기사나 뭐 이런저런 무슨 커뮤니티나 그런데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이번에 그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시위에 이렇게 막 왔다면서요. 그걸 아마 대통령이 관심 있게 그다음에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년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제가 첨언하거나 해석할 그 이야기는 아닌데 결론은 뭐냐?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계속 이야기를 갖다 했지만 결론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법이 무너졌고 법이 무너진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공수처다. 공수처가 뭐가 문제냐?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첫 번째로 이게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체포는 그 자체 목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체포라고 하는 거는 수단이에요. 체포는 왜 체포를 하느냐? 어떤 사람 보고 정혁진 씨 지금 뭐 무슨 혐의가 있는데 경찰서나 뭐 이렇게 공수처나 이런데 한번 나와 주세요. 안 나가. 한 번만 또 전화를 갖다 하는 거야. 수사관이 정혁진 씨 나오라는데 왜 안 나와? 좀 빨리 좀 나와. 언제 나올 거야? 또 안 나가. 그러면은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나오지 않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수사관인데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 앞에 끌어와 가지고 조사받기 위한 그게 이제 체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는 어떤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조사하기 위한 게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겠다. 됐습니다.
자진 출석 우리는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거를 원합니다. 자진 출석해서 공수처 수사관 앞에 나가는 거 하고 체포 영장이 집행이 돼가지고 공수처 수사관 앞에 끌려 나가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래 체포를 갖다 해야 되는 목적은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러한 그 조서를 그 문답서를 조사한 문답서를 받는 게 그게 체포의 목적인데 내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굳이 집행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 대통령이 직접 나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집행되는 그런 꼴을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목적 자체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재미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또 굉장히 큰 문제에 초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수처는요. 명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는요.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드리지만 1번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2번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수사받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인데 공수처에서 1번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내란죄 수사할 수 없어. 그런데 2번으로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쭈루룩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것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란죄는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동훈 처장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공수처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수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오동훈 처장은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 8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 사건으로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추란 말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소되고 재판받고 그다음에 수사를 왜 합니까? 기소해서 그 사람 재판받게 하려고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장은 오동훈 처장은 이 소추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좁게 생각해가지고 기소하는 것만 안 되는 거고 수사하는 거는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84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추는 수사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된다. 왜냐하면 소추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사받지 않는다라고 헌법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소추받지 않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우리 수사할 수 있어. 그다음에 그 수사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내란죄도 할 수 있어. 이런 논리인데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헌법 84조가 유명무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인데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뇌물을 받아 처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대기업 이런 데서는 돈 안 줄 테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다 일 좀 와보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100억만 줘. 그럼 내가 이권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매관매직 이권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받아도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는 이게 제가 소추가 되지 않는데 그 이야기는 여태까지 대통령이 재임 중에 수사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동훈 처장의 해석에 의하면은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했다 그러면 야당이 끽하면 무슨 죄 걸겠습니까? 직권남용. 그러면 직권남용죄니까 공수처 수사하세요. 그러면은 오동훈 처장은 아마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요번에 탄핵이 된다라고 치고 된다고 기정사실하는 건 아닌데 예정을 갖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 뽑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할 텐데 새로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오동훈 처장은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 같은데. 그다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진짜 만에 백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1억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쳐봐요. 오동훈의 논리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수처에서는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도 없네. 오동훈 처장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계속 수사하세요. 뭐에 대해서 수사해야 됩니까? 뭐 직권남용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 기소가 안 돼 뭐 법인카드 뭐 아직 이만큼 남아 있는 거.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소추라고 한 다 그 개념은 수사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되게 좁게 해석해가지고 그 소추라고 했을 때 기소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넓게 그 해석해가지고 그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의 진행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오동훈 그 처장은 84조를 갖다가 훨씬 더 권한을 넓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의 이야기대로라고만 하면 소추라고 하는 거는 그 새롭게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할 뿐이지 재판 진행 기존에 기소가 됐던 재판에 대한 그 진행도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 수사가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재판이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수사도 당연히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새로운 사실 예컨대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뇌물을 받아 처먹었어. 그러면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 수사해. 대신에 그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니까 정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수사해가지고 잡아 쳐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니까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요만큼 와 있다고 목까지 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동훈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쭉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거고 공수처에서 반드시 하세요. 경찰하고 검찰하고 이런 데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 대통령 무서워 죽겠는데라고 그 발을 갖다가 뺄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했으니까 똑같은 잣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만약에 혹시 이거 자꾸 이런 말 하니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갑니까?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잠정적인 상태가 빨리 끝나야 된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더 누가 봐도 공정한 모습으로 절차가 진행이 돼서 누가 봐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거거든요. 스피드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공수처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빨리 해서 지금 어떤 사람은 심지어 2월 중에는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3월 중에 나오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4월 이맘때쯤에 나올 거예요. 공수처에서 너무너무 서두른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 그럼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그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이렇게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까?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도 잘하고 있더만 생각보다 최상목 대행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습니까? 환율이 급등했습니까? 오히려 반대지.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저것 꼼꼼하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빨리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이 항소심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나와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후보가 돼서 대선의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오동훈의 이야기대로 하면요, 지극히 당연히 그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중교사죄, 쌍방울 이런 것들을 재판 그대로
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주일에 3번 4번을 그 뭐 그때 뭐 청와대에 있을지 용산에 있을지 아니면 세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무실 비워놓고 어디 가야 됩니까? 재판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뭐 위증교사나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빨리 하자고 했으니까 633 지켜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이런 그 계엄 없었으면 탄핵 없었을 거고 탄핵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재판 늦어도 올해는 다 끝난단 말이에요.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그러면 그 계속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포함해가지고 무슨 그 죄를 지었길래 저 무슨 벌을 받았길래 1년에 대통령 선거 2번씩이나 하는 그런 희한한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까? 오동훈의 논리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진짜 특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판사검사 헌법재판관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라고 하면은 진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특히 재판은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정지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있던 수사도 정지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 재임 기간 중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임 기간 동안은 수사 개시도 못하게 되고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되면요. 공수처가 발부받은 저 영장은 그거는 남경출 님도 감사드립니다. 불법 영장인 거예요. 잘못된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을 이렇게 그 수사하고 끌어내리고 형사 처벌받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 지금 뭐 민주당이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좋은 사람들만 있고 상식적인 정당이다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끌어내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진짜 완전 반인가 어쨌든 확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들은요 이쪽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이쪽 사람들도 이쪽 사람 만나기도 싫어해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해요. 제가 지금 거의 뭐 환갑 다 됐지만 벌써 환갑이 다 됐나? 지금 같은 때가 없었잖아요. 정치적인 그 견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반목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 전 두 사람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한 사람들은 그 말 무지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이재명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대로 했었어야 돼요. 원칙대로. 그 원칙이 뭡니까? 그 영장을 어디에다 청구해야 됩니까? 중앙에다 청구해야지. 왜 중앙에다 청구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다음에 그 공수처법의 본문이 원칙이 중앙이었으니까 예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부에다가 영장 청구한 게 불법적이다 위법하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있어요. 그런데 그 단서 조항에 따지더라도 이번에 서부에 했으면 그다음 남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왜 남부에서 청구할 수 있느냐? 불법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불법 행위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치면 국회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뭐 도끼로 이막가 도끼로 그 대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벌어진 게 어디냐? 국회다. 또 어디입니까? 저 과천이다. 그러면 국회를 관할하는 남부에다가 청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천을 관할하는 거기는 어딘가? 거기도 중앙인가? 어쨌든 그런데 왜 서부에다만 하냐고. 그 이유는 빤하지 않습니까? 왜 서부에다가 합니까? 서부의 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이 누굽니까?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요. 남편이 이제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그 모시고 있는 변호사님이 대표 변호사님이 김희수 헌법재판관. 김희수 헌법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었던 8대 빵일 때 그 8 중에 하나가 김희수 헌법재판관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희수 헌법재판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양반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2번 탄핵시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 결정이 되면 어쨌든 그다음에 황 변호 낙지님도 감사드립니다.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시아주버님도 굉장히 유명한 검사장이에요. 서울대 법대 나온 다 서울대 법대거든. 어쨌든 근데 정계선하고 누구하고 이걸 갖다가 매칭을 시켜야 되느냐? 오동훈 처장하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오동훈 처장하고 같은 게 너무 같아. 나이도 같아. 학번도 같아. 같은 서울대 학번이야. 물론 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법연수원 동기야. 판사임관도 동기야.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공수처장이었다라고 하면요. 서부지법의 만약에 그때 중앙지방법원장이 정계선이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일부러 중앙에다가 안 하고 서부로 피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 공수처장님 왜 중앙에다가 법에 해야지 그 왜 서부에다가 합니까? 그럼 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중앙에다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중앙법원장이 정계선 법원장인데 나하고 이거 심지어 우리법 연구회까지 갔기 때문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서부나 남부에다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 쳐주겠지. 기자들이 막 박수 치게. 저 사람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 들었겠지. 내가 공수처장 할 걸 그랬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앙에다가 하다가 그냥 부득불 그냥 예외적으로 서부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공수처에 누가 봐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영장을 받아냈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서부가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순영 그 부장판사가 똑같이 오동훈 그 공수처장하고 똑같이 다 우리법 연구회다. 연수원 기수 딱 한 기수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의심받을 짓을 갖다가 왜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욕을 먹는 거 아닌가. 이제 뭐 공수처는 그 받을 만한 욕은 다 얻어 먹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영장이 집행이 됐으니까 더 이상 민주당 쪽에서는 욕을 갖다가 하지 않겠죠. 이제부터는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는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저는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게 탄핵에 대해서 기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을 하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시간에 쫓길 필요 없어요. 시간에 쫓길 필요 없고 오히려 4월 18일까지 결정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당장 저부터도 헌법재판소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방어권도 딱 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측이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님들이 헛소리하면 그거 그냥 딱 깨버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헛소리하면 그거 그냥 와장창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 진행하면요 저부터도 잘한다 빨리빨리 저기 대통령 권한 대행이든 누구든 헌법재판관 2명 또 임명하세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 하고 됐어 지금 급한 거는 내용이 급한 게 아니야. 시간이 급한 거야. 내일 안 쬐? 그래 빼. 이것도 빼. 왜 안 쬐? 이것도 빼. 이런 식으로 하면요 헌법재판소도 공수처와 똑같이 존립의 근거가 흔들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미 끝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다음 정권에서는요. 지금 정권에는 모르겠고 다음 정권에서는 공수처는 없어져도 된다. 이 정도면 이제 할 만큼 했다. 눈치 볼 만큼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처는 이제 폐지 수순을 밟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탄핵 결정을 갖다가 하면 두 번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지금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블레임을 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헌법 재판에 임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래서 나 죽이든 말든 뭐 알아서 해라. 어차피 뭐 그냥 뭐 그렇게 끝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재판에 탄핵 심판 절차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돈 받았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기껏해야 뭐 최순실이라고 하는 뭐 옛날에 알던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 뭐 이것저것 뭐 나 좀 도와주고 그 뭐 말동무해주고 이건데 이거 가지고 나 탄핵을 갖다가 하는 거야? 그 국민들한테 오픈하지 않고 그냥 쏙닥쏙닥 하고 그런 건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괴감이 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내가 탄핵당할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이 조금 충격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 그때부터 지지율이 팍팍팍 떨어져가지고 아예 바닥을 갖다 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처럼 그때 뭐 안희정인가 누군가가 뭐 우리 패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뭐 그때 그 당이 뭐 민자당이었나 무슨 당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도 거의 뭐 패족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탄핵의 강인이 뭐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시간을 쭉 두고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탄핵된 게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었나?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도 사안 가지고 징역 몇십 년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가 있었나? 그런 반성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탄핵을 갖다가 그 탄핵소추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국민들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 그저께 말씀드렸나 그 미국의 그저께였구나 어제는 나훈아 이야기했으니까 미국의 태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180도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글로벌 인사이트 나갔는데 글로벌 인사이트 가서 뭐 했냐면 제가 이제 할리우드가 아니라 그 라스베가스 CES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굳이 그냥 아이템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CES의 2025 CES의 화두는 무엇이었느냐? AI인데 AI가 그냥 단순한 AI가 아니고 AI 패권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 패권 경쟁을 어디가 누구랑 하느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한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게 AI뿐만이냐 아니란 이야기죠. 심지어 AI까지도 미국하고 중국이 첨예하게 붙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CES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참가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고 두 번째가 어디냐?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1,3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를 갖다가 했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 우리나라거든요.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이번에 참가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데까지 와 있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오해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말하는 겁니다. 친오바마 그 다음에 친중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트럼프가 오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오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친중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친한가? 뭐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진짜로 그 굉장히 큰 역풍이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안타까운가?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지지하지 않는데?라고 저한테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래요. 저는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날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 다른 데도 아니고 공수처 같은 진짜 뭐 가짠다고 이야기한 게 그렇지만 그런 기관에 의해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체포가 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참 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다, 안타깝다, 속상하다 그런 날인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뭐 오늘 다치신 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뭐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니니까 그건 참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벌써 40분이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말이 좀 빨라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장이 집행이 된 게 10시 33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10시 30분 정도라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체포영장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 수단은 무엇이냐?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공수처는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아마 그 공수처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갑차고 질질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출이 되기를 바랬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차마 그렇게 할 능력도 없었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차 타고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 들어가는 사진 그것만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체포영장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틀 이내, 정확히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정부 그 종합청사까지 이렇게 쭉 이동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사진 이렇게 얼굴 동그랗게 저거. 그래가지고 공수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수처 건물로 들어가는 대통령의 그 뒤통수가 이렇게 딱 찍혔다. 그래서 차 타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차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기자들이 이렇게 그 찍었다. 그래서 영장을 어떻게 했는가? 저것도 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 체포영장 일단은 원본을 제시해야 돼. 사본이 아니라 원본 제시해야 되고, 미란다 원칙 설명하고, 그다음 공수처 이송한 다음에 구금 시설의 구금, 저기가 서울구치소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왜 공수처는 저렇게 체포영장에 집착을 했을까요? 만약에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조사받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이 그래? 그럼 뭐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자진 출석할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든 안 하든 그거는 공수처의 재량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아도 이거를 꼭 그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영장 발부 받았는데 사정이 변경돼서 내가 예컨대 정혁진 씨 빨리 나오세요. 안 나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발부가 됐다는 사실을 제가 딱 알면 어떻게 했어요? 쫄겠지. 쫄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겠지. 수사관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빨리 뛰어갈 테니까 그냥 저 체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 다음에 체포영장 찢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를 법원에다가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뇌피셜인데,
공수처에서 체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뭐 200쪽 몇 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0쪽이니까 이만큼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죠. 그게 별로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법조인들이 쓰는 그 글은 그 글자도 크고요. 그 글자 간격도 넓기 때문에 뭐 200페이지 해봤자 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다음에 이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로 넘겼을 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가가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뭐 서부 말고 중앙에다가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저는 반반으로 봐요. 반반으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확률이 그 최소한 50%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런가? 그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없다. 한남동 관저에 그 권한도 없고 해가지고 누가 말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그 다음에 도망갈 염려는 더 없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만 있다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저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90%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러다가 조금 필 받아가지고 99%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에 딱 새벽 2시에 아침에 새벽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네이버를 딱 켰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 영장 892장가요? 뭐 유창훈 부장판사의 그 유명한 영장 기각 설명을 갖다 봤더니 기도 안 차더만.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유명한 사람이래.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대표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위중교사죄는 뭐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되고 뭐 증거도 뭐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풀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안 됐잖아요.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형사처벌 받을지언정 이 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설마 대통령이 증거인멸하겠어? 그 다음에 인멸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도망가겠어? 어차피 출국금지 됐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0%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느냐? 우리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공수처가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체포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순영 부장판사 그다음에 요번에 신한미 부장판사 다 영장을 갖다가 다행히 발부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장이 집행이 돼서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체포돼 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거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 나와서 나 조사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그래도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체포영장 청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공수처에서 부르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딱 나갔을 때 그때는 공수처에서 긴급 체포했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2025년 1월 15일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수사에 별로 관심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그거는 탄핵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탄핵 심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일이 1월 16일이잖아요. 내일이 수요일인가? 오늘이 수요일, 내일이 목요일이잖아.
탄핵 심판 절차는 제 기억에 따르면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빨리 진행할 것이다. 이게 헌법재판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요 수사에 그렇게 관심 없었을 거예요. 아 그래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수사 받으면 받지. 지금 눈앞에 떨어진 그 발등의 불은 뭐냐? 탄핵 심판 절차잖아요. 그런데 그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탄핵 심판 절차 어떻게 준비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의 목표는 2가지다. 첫 번째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거 하나. 그다음에 2번째는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를 대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예컨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도를 쫙쫙쫙 걸어왔어.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그래 뭐 이렇게 수사합니다. 이렇게 수사합니다. 이랬으면 그런 의심을 제가 안 하겠는데 온갖 꼼수를 갖다 꼼수에 꼼수를 갖다가 쓰는 걸 딱 보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꼼수를 갖다가 쓰지?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 직후에 그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이 신동욱 앵커였단 말이에요. 신동욱 의원님. 신동욱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해가지고 대변인으로서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공수처를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민주당의 하청업체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우리 편지 만들길 잘했네. 그 다음에 그 속으로 웃을 거야. 야 윤석열 대통령 좀 뭐 그런 거 아니야? 왜 오동훈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써먹었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탄핵 심판 절차예요. 저는 자연인 윤석열, 개인 윤석열이 뭐 내란죄로 해서 뭐 사형을 당하든 뭐 무기징역을 당하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 윤석열이 그 탄핵에서 기각이 되느냐 인용이 되느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몇 달간의 공백을 딛고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가지고 인용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대통령 파면돼가지고 전직 대통령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2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2달 이내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은 모르겠고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후보군이 이렇게 여러 명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혜성처럼 또 등장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민주당은 뭐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선에서 붙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연인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내란죄는요 사형 아닌 무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형량을 갖다가 받든지 아니면 내란죄에 대해서 잘 그렇게 디펜스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든지 그거는 뭐 저는 뭐 그냥 그 법률가로서 그냥 그런 정도 관심만 있을 뿐이지 더 큰 관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런데 왜 공수처는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그 얼마 시간 뭐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그냥 그 다음에 그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공수처에서 와가지고 수사해가지고 그 뭐 피의자 신문 줘서 이만큼 만든 다음에 그거 그 검찰에다가 딱 던져주고 우리 다 했다 우리 그 고생했네. 그래도 뭐 영장 청구해가지고 영장 발부받은 것도 뭐 그 정도 뭐 다 한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그런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 시작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아이고 재판장님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게 탄핵 심판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판 준비기일을 갖다가 여유 있게 몇 번 더 주시고 공판 기일은 탄핵 심판 절차 끝난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그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재판장이라고 해도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재판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부담이 되잖아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에 아직 그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럼 다시 딱 가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뭐 소춘할 수 있는데 뭐 시간을 갖다가 뭐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뭐 늦춰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갖다 기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때부터 뭐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지금부터 그 뭐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왜 공수처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 모습들을 갖다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제 오늘 체포가 됐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느냐? 공수처에서는 또 영장 청구를 구속영장 청구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서부에다 하겠지.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명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하는가 봐요. 근데 이번 주는 이순영 부장판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뭐 구속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지. 그럼 이제 구속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이 나온 날로부터 그 검찰에서는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돼요. 구속 기소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구속 기소하고 그러면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1심은 그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20일 뭐 이틀 뭐 한 7개월 8개월 한 8월 9월까지는 한 8월 한 6월 7월 8월 그 정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때까지 1심 판결 선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보석돼 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풀려나겠지. 그다음에 그 와중에 탄핵 심판 절차가 그 끝나겠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끝나 가지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러면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구속이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그게 되면 보석이라도 돼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돌아가실 건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난리가 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오늘 보여줬는데 그냥 오늘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1차적으로 이렇게 전 아직까지도 왜 계엄 선포를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공수처 또 그 와중에 또 민주당 뭐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여당 내부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 이런 것들을 참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제 그 4만 부를 바라보는 국가인데 그 다음에 CES에 3번째로 많은 그 기업들을 갖다가 내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밤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정치가 이런가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잘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참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방송에 불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할 말 없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이제 됐어요. 이제 조금 더 인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식 학식과 덕망이 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뼈 때리는 말씀 이런 걸 딱딱 해주는 게 그게 정상인데 이제는 뻔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또 그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이제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수사까지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는 정치가 법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 지나간 올드한 아웃 오브 데이트한 그런 것들이 법인데 제가 이번에 CES 가보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정말로 이런 세상이 올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구멍이 뻥뻥 난 것들을 갖다가 그냥 빨리 메꿔주는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걸 정치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고 그 되지도 않은 법 가지고 그걸 메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그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횡설수설해서 뭐 이렇게 죄송한데 어쨌든 오늘 사실은 저는 오늘 영장이 집행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반신반의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 본인이 이제 내가 출석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갖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이 그 결국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조금 하나씩 다시 생각을 좀 가다듬고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 근거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